이부 2022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정체에 있다, 즉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느 쪽이든지 방향을 정해서 가지 결코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2022년 주식시장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주식시장은 그냥 한 3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옆으로 움직이는 형태였었는데요. 내년도 주식시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에는 김학균 센터장님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식시장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횡보세라고 말하는 게 말하는 입장에는 살짝 비겁해 보이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저희들은 진짜 횡보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년도에. 게,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의 사이클이 2011년 이후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증시는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2배 올라가고요. 500에서 1000 가고 1000에서 2000 가고 떨어질 땐 또 소위 반토막이 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증시였는데 예. 우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5년의 박스권을 2000 중심으로 해서 위로 10% 아래로 10% 그렇죠. 경험을 했는 예. 굉장히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게 저금리 효과라고 봅니다. 사실 실물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산이 다 비싸고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상 초에 저금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식이 많이 안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를 보면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과 유동성의 함수라고 보면 뭐 펀더멘탈은 지금 우리 경기 선행지수가 6월 고점에서 둔화가 되는데 예. 한번 꺾이면 한 1년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코스피가 경기 선행지수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동행합니다. 예, 주가가 경기 선행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걸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경기 사이클은 올해보다 내년이 못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또 금리를 어쨌든 중앙은행이 올린다 그러면 유동성 환경도 사실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많이 안 무너질 거냐고 보냐면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부채에 덫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기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이고요. 예. 만약 이제 제 전망의 리스크는 시장 금리가 아주 많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다 그러면 주식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금리를 높였을 때 그 어떤 경제적 비용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금리를 많이 올리면 주가가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횡보하는 박스권 내에 머무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박스권의 높이가 올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올해보다도 좀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균 정도는 올해보다는 저희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입니다. 낮아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연석 센터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삼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올해도 사실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내년에도 전반적인 시장 여건 자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연간 전망 자료에서 발표를 했는데 코스피의 밴드는 2,800에서 3,400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버퍼는 좀 업사이드 쪽에 놓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오히려 다운사이드 쪽의 압력이 좀 더 상반기에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모든 전망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필요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는 흐름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내년 2분기에 이제 정점을 치고 하반기에는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의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새로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파장이 어떻게 이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저희는 전망했지만은 사실은 또 이러한 상황별 이 대응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증권에서 말씀하신 거는 올해와 비슷한 박스권을 만드는데 폭은 약간 좀 넓어지는 형태가 네네. 되네요. 네. 올해가 전체적으로 보면 2,900에서 한 3,300 사이에서 네네. 있었으니까 네. 상하로 100포인트 정도의 폭이 좀 네네.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맞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2009년도서부터 주가가 올라간 것 따지면 13년째 올라간 예.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보면 PER을 비롯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아진 맞습니다. 그런 그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맞습니다. 되기 예.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13년 올라가는 시장은 처음 봤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일부에서는 뭐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밸류가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미국 경제가 엄청 강하긴 강하다라는 예.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미국 시장 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고 결국은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 또 시장 금리가 이 부분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제 강세장 유지됐던 케이스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 변곡점은 누가 만드느냐 체크를 해보면은 연준의 이제 정책이 영향을 이제 결정적으로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의 고밸류 자체는 여전한데 단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꺾인다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시장의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라면은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는 연준에서 정책으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밈주식 예. 개인들이 이렇게 SNS 통해 가지고 정보 교류하면서 올라오는 주식 또 스펙 관련된 이 투기의 열풍 또 IPO 과열 이러한 것들을 보면 투자 심리가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과열로 좀 많이 쏠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미국의 성장주들 아니면 빅테크주들 좋아하시는데 좋으면 그 중에서도 최고의 대표 종목으로 그냥 가는 게 예. 오히려 이 중소형주에서 스몰캡 쪽에서 대안 찾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미국 내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 대안을 찾아가지고 연준의 액션 나오는 것까지 같이 보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주식 투자하기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느냐도 맞습니다. 전부 다 관심을 네네. 우리가 뭐에 기울여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학균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저도 금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버핏 지수라 그러죠. 그렇죠. GDP와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게 전 직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GDP는 실물 경제 총량이고요. 이게 또 기업 이익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인데 이걸로 보면 미국은 버블이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IT 버블 때나 과거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버블 국면에서도 GDP 대비 시가총액이 한 190% 됐는데 이제 이게 300% 정도 육박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경제와 주식의 가치를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한데 이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GDP와 같은 펀더멘탈과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돈, 유동성의 규모가 중요한데요. 이 경제에 풀린 돈의 규모인 M2와 또 주식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예전에 높을 땐 이 비율이 한 390%까지 갔는데 예. 요즘은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 그 비율이 30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주식이란 게 펀더멘탈을 아주 뭐 무시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유동성의 요인도 매우 중요하고 그럼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해서 저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많이 튀면 정말 이것이 버블이라 그럼 그걸 트리거로 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역시 미국도
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결국은 그러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공감이 가고 오센탄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지금 미국이 주식시장이 13년 올랐는데 미국의 GDP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아주 거기서 그 헤게모니를 잡는 건데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매우 위대한 기술이지만 이게 인류에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보다 더 가치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 1차 산업 동력, 2차는 전기, 3차는 PC인데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것들을 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이 가진 근본적으로 내재가 된 속성이 남의 걸 뺏어오는 거예요. 예. 구글과 아마존은 계속 커지는데 옆에서 비즈니스 했던 전통적인 기업들은 같이 망가지니까 총량은 안 늘어나면서 결국 시장은 그 주식들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핵심주에 집중하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100%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금리와 함께 또 봐야 될 거는 이들 기업이 너무 크니까 이제 반독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는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은 지금 반독점 기소가 돼서 얘기가 되는데 야, 이 팡기업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인지 예. 이게 또 잘 걸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를 꼽자 그러면 지나치게 기업이 커진 거에 대한 반감이나 규제 리스크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핵심주에 집중하자 공감하고 금리와 규제 리스크가 뭔가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향방을 결정을 지을 중요 변수라고 봅니다. 예. 1960년대 미국 주식 시장은 이른바 블루칩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의 그 점유율의 거의 50% 넘게를 차지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를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내년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치의 기업 실적을 냈습니다. 내년도 지금 전망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많이 보는 쪽에서는 10% 정도 올해보다도 증가할 거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일부지만 그래도 약간은 감익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내년도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신영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저희는 조금 감익의 그 생각인데요. 소수에 들어가 있는 네, 쪽이군요. 일단은 올해 기업이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요. 상장사 영업이익 기준으로 우리 뭐 3분기까지 숫자가 나왔으니까 얼추 뭐 비슷하게 나오겠죠. 한 230조 원 정도입니다. 예전에 높았을 때가 한 190조 원 벌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됐다 그러면 한국 주가도 굉장히 고공권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내년 정도까지는 작년과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작년에 거의 뭐 장사 못해서 놀다가 올해 작년에 못했던 수요가 늘면서 이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140조 원입니다. 예. 올해 230조 원. 그 평균하면 한 180조 원대입니다. 그럼 2017년, 18년보다 수준이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한국이 그래도 시클리컬 아닌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클리컬 비중이 높은 경제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이죠. 그렇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그 실적 전망이 충분히 낮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이익이 줄어들 개연성이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이익이 좀 저는 감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약간 감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저희도 비슷한 의견이고 또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235조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4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으로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8% 정도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주간 단위의 실적의 이 전망치 업데이트되는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자꾸 내년도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가면은 오히려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전반적인 실적의 모멘텀은 둔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세 회장을 얘기할 때는 두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는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이 돈 벌어서 주가 올라가는 이 국면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저점 이후에 국내 자금이 일시에 들어와서 주가 올라갔던 이 부분은 유동성 장세로 봐야 되고요. 올해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좋아서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 유동성 장세 때 주가가 이미 먼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눌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 장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기대한 만큼은 못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실적 모멘텀이 당연히 올해보다 떨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이 실적에 의존해서 주가의 상승, 이 촉매 찾기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시장에 의미하는 부분은 내년에는 마켓 전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업종별 차별화에 내가 잘 대응하는 이러한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업종별로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적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좀 요 질문은 꼭 아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단지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주식들의 이익은 내년도가 올해보다도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 쪽의 시각은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거의 있어요. 없다. 예. 차이는 거의 없는데 이 분기 단위의 실적의 트렌드는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좋았고 하반기에 좀 둔화되는 흐름인데 내년의 경우에는 상반기가 좀 부진하고 하반기가 올라오면서 연간으로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제로 성장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 네, 맞습니다. 신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조금 반도체가 조금 이익이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른 것이요. 반도체는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상향하고 빅사이클이다 할 때가 사실은 피크인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으면 투자를 해서 공급이 늘고 단가가 떨어진 이런 산업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익의 정도가 중요한데 2018년에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2019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80% 줄었거든요. 예. 원래 메모리는 그렇게 이익이 그렇죠. 큰데 예. 제 생각에는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줄까 생각은 드는데 감익은 될 것 같고 다만 주가는 이미 1월부터 주식이 10개월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익의 정도가 중요합니다만은 주가는 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뭐 올해보다는 주가 흐름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코스피가 올해보다도 조금 폭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 박스권 정도를 예상을 해 주셨고요. 미국 시장은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은 올해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다소 감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